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한 주 김현선입니다. 본격 시사토크 명쾌한 주가 편안한 주말 오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한 주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한 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슈 토크는 제주 3.3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백꽃지다의 작가이시죠. 강요배 화백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 길 오셨죠? 지금 귀덕에 네, 지금 뭐, 작업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기 한림 귀덕에 네. 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동백꽃지다라는 작품을 발표한 게 1992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덧 이제 그 4.3의 상징이 사실 동백꽃이 되었어요. 지금 동백꽃 배지도 하고 계신데 이제 동백꽃 하면 제주 4.3, 제주 4.3 하면 동백꽃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사실은 유채꽃이랑 4.3이랑 연관지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네. 예. 어떻게 동백꽃을 거기서 4.3을 연상하시고 작품하시게 된 어떻게 이유가 있으신가요? 궁금합니다. 네, 그 이제 그러니까 60년, 70년대 제주도는 이제 그 들판의 그 주 작물이 보리하고 유채꽃, 네. 유채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들판이 노랗게 이렇게 펼쳐져 있었는데 아마 그게 4.3 직후라서 예, 아마 그 제주 방문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강렬하게 제주도 하면 유채꽃 예, 이렇게 이제 그 비극과 대비되면서 네, 뭔가 이게 반어적으로. 유채꽃에 관련된 노래, 사담과 연관된 이야기들이 이제 시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뭐 4.3 공부하면서 네. 한 대목이 강렬하게 이제 이렇게 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백꽃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어느 할머니가 이제 그 한라산에 눈이 하얗게 쌓이고 동백꽃이 피면은 그 시절을 떠올린다 하는 그 소설가 그 오성찬 선생님이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책으로 만든 한라의 통곡소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 대목에서 제가 그걸 이제 따와서 작품 제목도 만들고 관련 이제 그림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동백이 강조된 것 같습니다. 그 동백꽃지다의 작품에 보면 정말 딱 동백꽃만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쭉 뻗은 나무랑 떨어지는 동백꽃. 예, 뭐 이게 되게 단순한데 누가 봐도 어떤 4.3의 어떤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면 참 이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4.3 때, 그러니까 1948년, 무자년, 유난히 폭설이 내리는 제주에. 그런 해였고, 그 이듬해까지도요. 그러니까, 들판이나 이렇게 민가가 전부 하얗게 덮여 있을 때, 그때 그 또 때 맞춰서 그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떨어지고, 또 그것이 마치 또 그 인명이 이렇게 네. 쓰러져 가는 그런 느낌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렇게 겹치어지면서 특히 또 이 동맥이 이제 통으로 뚝 떨어지니까. 그쵸. 예. 그래서 그런 참혹한 이런 것들도 연상이 되고 하면서 이렇게 결합이 된 것 같습니다. 눈밭과 빨간 네, 동백,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송이가 통째로 떨어지는 네, 모습, 네. 아주 절묘하게. 그래서 지금 뭐 4.3의 상징이 동백꽃으로 지금 계속 뭔가 이제 이미지화할 때 많이 네, 저희들이 그냥 쓰이고 대충 이렇게 있거든요. 쓰시니까 이렇게 네. 된 것 같고요. 그건 네. 누가 뭐 이게 상징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 민중미술 1세대로 활동을 하셨어요. 예, 그렇게 활동을 해오시긴 했지만 어떤 고향 제주의 역사, 4.3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민중미술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이 예술과 우리 삶과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대다수의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정서, 그리고 우리 또 민족사, 과거에 어떠한 이제 역사가 있어 왔는가, 현대사는 어떻게 펼쳐졌는가, 그런 걸 공부하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예술에 관련돼서 연구하는 그런 이제, 그전에는 예술은 좀 이렇게 삶의 이런 것들하고는 떨어진 외딴 세계 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뭐 우리나라의 문학이나 미술판에서 민중 예술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밀착된 삶과 밀착된 예술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였거든요. 특히 저한테는 뭐 제가 제주 출신으로서 이렇게 감춰진 그 비극사 이런 것을 기초적으로 공부 안 하고는 무슨 예술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한겨레 신문 1988년에 네. 한겨레 신문이 창간되면서 연재 소설 사파를 그리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현경 선생이 글을 쓰고 네. 제가 이제 거기 따르는 사파를 그리고 하면서 자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제주도의 일제 시대의 하도리 세와리 잡녀 항쟁에 관련된 네. 이야기예요. 바람 타는 해녀항이, 섬이. 예, 예. 그래서 4.3의 전사, 그 앞선 역사 이야기로서 공부를 이제 하게 됐고요. 더불어 다른 이야기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4.3 관련된 그런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작품 활동하시는 게 그냥 뭐 동네 삼촌한테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이제 되게 깊게 공부를 하시고 성찰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들인 것 같은데 막상 처음에 이제 4.3이란 것들을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게 되시면서 좀 어떤 느낌이셨어요? 네. 그 당시에는 4.3 관련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예. 그때 한 10수권 정도의 책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또 이 증언 체력이 시작되던 물론 좀 일찍 시작된 것도 있지만은 이제 세민일보에 뭐 4.3은 못한다. 네. 뭐 4.3 연구소가 만들어져서 이제 증언 체력들을 시작하고 이제서 말하면 수다 같은 증언록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6개월쯤 이렇게 노트하면서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깊게 했다고는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관련된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참고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어땠는가 이런 것을 이렇게 대략 잡아보고 이제 그림을 작업을 했던 겁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동백꽃이다라는 작품이 나오게 됐는데 선생님께서 그 동백꽃이다라는 작품과 관련해서 이것은 어떤 4.3에 대한 공부의 어떤 보고물, 네. 역사 보고서 뭐 그런 것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어떤 의미실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무슨 역사학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술가로서 이 제한된 시선을 가지고 그것을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진상 이런 것들을 낱낱이 이렇게 밝히기보다도 그 당대의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감성이었을까 그런 이제 정서적인 쪽으로 추적해봤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사실 그 자체를 꼭 추구한다기보다도요. 그러니까 어떤 감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예술이라 가지고 어차피 예술가 주관성이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 제도의 출신의 예술가로서
나름대로 사삼이 이런 걸 주셨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하고 내보내는 보고서, 보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제주 민중항쟁사를 제가 듣기로는 어디 농가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되게 그 작업을 하신 그런 결과물들이 나온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느 학자가 그 뭔가 그 보고서를 하나 쓰기 위해서 노력한 시간만큼 그 이상으로 사실은 어떤 그림으로서 그러한 작업들을 거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되게 강한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그렇습니다. 작업을 하는 뭐 거에 제가 대해서? 30대 후반에 네. 뭐 지금 나이 좀 들은 셈이지만은 그 정도의 나이에서 이 거대한 이 사건을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몇 마디로 되는 얘기도 아니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자꾸 이 연상을 하고 상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려봐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이 돼보는 거, 그 당시에 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뭐 그런 과정 속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걸린 거고요. 그래서 그 당대를 체험하신 분들은 전혀 알 수도 없지만은 그렇게 제가 경험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어떻게 이제 심적으로나마 상상을 통해 가지고 연상도 해보고 마음이 한번 되어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약간 그래서. 체화하는 과정,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4.3에 대한 진상이 정확히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 당시에 사실 4.3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때 이제 어떤 이런 예술의 영역이 그런 4.3 진상규명에 다가가기 위한 되게 좋은 수단?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그 지나간 역사, 특히 그 문제적이고 그 심각한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그걸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의 감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각도로, 이러한 어떤 인형으로, 이러한 잣대로 그 사건을 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 시대의 감옥에 있기 때문에, 즉 보는 관점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려면요 다른 시선을 이렇게 적용해야 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그 이제 이념적인 거, 반공 이념 이런 거 가지고 사삼을 참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선을 빼고 넘어서서 이 사건을 그대로 이렇게 너무 그렇게 편향적으로 보지 말자. 사건 자체가 어떻게 전개됐는가. 그리고 이거 이 참혹한 그런 거 비극들이 또 강조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하나씩 짚어보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이제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여다본 결과는 항쟁도 항쟁이지만은 그 순환, 대참살 이런 것이 그냥 압도적인 것이어가지고요. 이 부분은 아직도 더 충분히 이제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에 산에 하얗게 눈이 내리면 들판에 붉게 붉게 꽃이 핀다네. 네 마중 나갔던 계집아이가 타다 붉은 꽃 되었다더라. 님 그리던 마음도 봄꽃이 되어 하얗게 님의 품에 안기었구나. 우리 누이 같은 꽃 애기 동백꽃 봄이 오면 푸르게
관련된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네. 그 중에 좀 이렇게 딱 가장 가슴에 남는 작품이 따로 있으신가요? 동백꽃이다 말고? 아이, 글쎄, 그러니까, 그 이제 뭐,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는 다, 나름대로 다 성의껏 한 거라 가지고. 그러나 뭐,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족하는 화가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한 30년이 됐나요? 그런데 이제 크게 뭐 어떻게 제가 크게 잘못 봐서 잘못 표현된 부분 이런 것이 좀 크게 드러나지 않아서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제가 편견을 가지고 어느 부분을 좀 더 심하게 강조했다면 그게 나았을 겁니다 아마. 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겸손한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제 그 동백꽃이다를 발표하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아까도 잠깐 앞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4.3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하는 것만으로도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서슬퍼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4.3의 문제를 그렇게 이제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셨고 또 그거를 갖고 이제 전시회를 하셨는데 서울에서 전시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인파가 몰려서 그 전시회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의 상황들 기억하시죠? 예,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그 제가 그 본격적으로 예, 화가로서 개인전한 것이 첫 번째 개인전이 그 제주민중항쟁사 동백꽃이다 그 전시였거든요. 그래서 서울하고 제주하고 대구에서 세 군데서 네.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재민일보의 사상을 말한다가 연재가 계속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라일보가 아마 9년도에 창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바람까마귀라고 현계론 선생의 그 사상 관련 소설이 연재가 됐었습니다. 제가 또 사파가 그 네. 부분에서 그린 적이 있고. 그래서 이 사삼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지 사삼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소설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뭐 또는 무슨 연극들도 이제 나오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분출되던 그러니까 시기. 어떠한 관점에서 이것을 네. 볼 것인가. 네. 뭐 극우적인 관점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극단적인 이제 그게 이제 뭐 이런 그런 이제 극좌적인 관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민중의 시각으로 이게 접근하자 하는 것이 아마 제 이제 입장이었고 관점이었죠.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반응은 어땠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제가 그 당시에 제일 이제 두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잘 알지도 못한 젊은이가 이 거창한 거 사건을 그려가지고 발표했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제도에 가지고 내려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요 아래 세종미술관이라는 네. 쬐끄만 이제 네. 전시장에서 재민일보 후원으로 해서 이렇게 치렀는데 그때 꽤 많은 분들이 와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약간 다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기서 동력을 얻으신 셈인가요? 네. 네, 뭐 그러니까 그 이후로요. 한 2년 후부터는 또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해서 탐남미술인협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4월 되면은 마치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4.3 미술제를 지금 한 28년째 해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꽤 끈덕지게 해온 셈입니다. 어떤 그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네네. 이제 아마 일대 사건이네요. 그 전에도 그 4.3 관련 이제 미술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후배들에 네. 의해서 제도에서. 근데 이제 또 이제 하나의 그 이제 미술 조직이 돼가지고 네. 좀 체계적으로 네.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네. 연구하고 이제 4.3 운동의 일조를 이제 일조가 됐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이제 동백꽃지다를 발표한 이후에 사실 90년대 초반에 이제 서울에 생활을 접고 이제 아예 고향으로 아예 내려오셨어요. 좀 서울에서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제주에 그렇게 문화적 기반이 풍부할 때도 아니고 서울에서 좀 더 활동을 이어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 제주로 내려오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첫 번째가 제가 그 도시 부적응자였던 겁니다. 부적응자요? 네. 도시 생활이라는 것이 이 좀 잽싸게 움직이고 또 인간관계를 좀 수월하게 하면서 그 기회를 빨리 포착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것에 상당히 서투른 인간이었다 알게 되고 상당히 이제 힘들게 거기 교사 생활도 좀 해보고 이렇게 네. 했는데요.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이 서울살이에. 몸도 좀 안 좋아지고 해가지고 제가 뭐 40살쯤 돼가 제도 귀향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서울 가서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시선들도 있었을 거고요. 본인은 이제 되게 뭐 뜻한 바가 있어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간 열등감이 생기는 이유가 됐을 수도 있고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어떠셨어요? 예.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요, 거기가 서울이라 중앙을 동경하고 그렇죠. 예, 지역이나 이제 지방을 약간 얕보고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 당시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이제 사람이 살만한 데는 제주도 정도는 돼야 자연이 예,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게 서울살이는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지하철 공사 한참 할 때니까 얼마나 서울이 한 지저분했습니다. 한마디로는 그런 것들도 싫고 매연도 싫고 또 뭐 인간관계도 싫고 그런 거에 구애치 않고 이제 제주도는 제가 애양심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시골 출신이라서 또뭐 도심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네. 제주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힘, 뭐 이런 것들을 일찍이 깨달으신 거 그렇습니다.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당시에 그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 4.3뿐 아니라 그 옛날부터 외세에 저항해온 강렬한 이제 그런 독립 정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또 자연을 극복하면서 이게 살아온 그런 노동으로부터 오는 힘. 그다음에 이제 장엄하게 펼쳐진 한라산과 바다와 대자연이 있고 이것은 이제 이 생태적으로 아주 완결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기 좋은 이제 살만한 이런 공간, 역사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더 있겠는가. 내가 그림은 이런 데서 그려야지 이런 그림 공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당시에 이제 좀 어려운 시절들이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빠른 깨달음?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막 공감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작품들은요. 네. 거의 설득력을 얻고 많은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네. 여기서 발표했지만 주로 서울에서도 발표하고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제주에 내려오신 다음에 이제 탐남미술인 협의회 그리고 민예총 이런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시면서 사실은 4.3 제주의 역사를 시각화 작업을 하시는 일들을 계속 해오셨어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탐미협 같이 하신 분들 뭐 좀 어떤 공감대, 어떤 뜻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하셨고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계속 지속해 왔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제주도 마찬가지,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술 단체가 좀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이제 기존의 단체하고 또 이제 민중파. 지금은 그렇게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 사회 문제, 삶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데 이제 예술가가 관여하거나 관심 두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곳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일제 시대부터 있었어요. 예술은 예술대로. 예술은 예술 영역으로 따로 놀자.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독재 정권 시절이나 말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뭐
무슨 뭐 체육관 서는 거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도 그냥 다 합의도 하고 그냥 지지도 하고 그렇게 예술가들이 그렇게 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예술가들도 우리 삶을 관심 갖고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고 우리 후배들도 마찬가지고요. 4.3 공부도 다 그런 일환으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이제 자연을 보는 관점도 그 경치종만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삶이 터전, 무슨 뭐 땀이 배인 곳 또는 어떤 역사가 어린 곳 이런 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시선 전환 같은 것들 토론하면서 하는 거고 좀 이렇게 생각하는 예술가랄까 예, 네. 그런 운동을 해왔다고 볼 수 있죠. 아까 이제 4.3 미술제 이런 얘기하셨는데 탐협에서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것들을 네, 지금 한 28회째 올해가 네. 그렇게 30년 거의 다 되고. 그 활동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어떤 계속 그렇게 이어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네, 텐데요. 그러니까. 네. 그럼 우리가 제사 지내듯이 네. 꼭꼭 그렇게 하긴 했는데요. 처음에는 회원들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 안 하는 마음으로 전개 과정, 그 다음에 강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시선, 4.3에서 미국의 역할을 무엇이었는가 또는 뭐 지금 전 세계적인 테러 문제하고 제도의 그 4.3하고는 어떤 연결이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다 과제를 삼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30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사실은 4.3에 대해서 저희가 뭐 전국화 작업도 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 끌어왔는데 그러한 어떤 미술인들의 활동이 분명 긍정적인 역할을 끼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이제는 4.3을 홍보한다. 뭐 그런 예술가들이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네,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이게 각자 모든 예술가가 이제 여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좋은 예술, 나만의 진짜 성공적인 예술을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야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뭔가 이제 같이 알리기 모여서 위한, 우리가 4.3을 알자 이런 것보다는 알리기 위한 소재를 넘어서서 네네 비밀리에 혼자 깊이 공부해서 뭐 영화를 만들든 뭘 만들든 이렇게 그 진짜 예술에 그 자기 정열을 쏟고 이런 걸 가져서 한다면은 아주 심오하고도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뭐 영화 같으면 그 신들러 리스트라든가 또는 무슨 뭐 노예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적으로 먼 거리의 얘기들도 완전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해서 좋은 작품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그 어떤 예술가의 뛰어난 어떤 상상력과 어떤 차관점으로만 된다. 모여서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작품 중에 이제 이런 민중사를 다룬 작품들이 꽤 많고 아까 얘기했지만 자연은 제주의 자연이 담긴 작품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살면서 언젠가 한 번쯤 봤던 순간이 화폭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 작품 중에 특히 이제 마파람, 흙 이런 것들이 저는 보면
그 마파람 작품을 보면 그 약간 후텁지근한 제주의 그 바람이 되게 센 날 같은 느낌의 하늘, 그리고 이제 흙이라는 작품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고단한 그 여인의 밭일하는 모습인데 어디선가 본 듯한 색감과 순간이 화폭에 담겨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게 그냥 자연의 모습이나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제주의 역사,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배어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을 담은 작품에서조차 어떤 제주의 삶의 역사라든지 항쟁의 역사라든지 이런 게 담겨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의도를 하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기초적인 공부가 된 다음부터는요, 이게 호박꽃도 달리 보이고, 그냥 바닥밭도 달리 네. 보이고, 예, 그냥 검은 흙도 달리 보입니다. 이게.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더 나아가가지고요, 이 제주도의 그 외부 자연도 되지만 자기 마음 공부하는데도 이제 중요한 일이 돼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것이 밖에 있는 걸 묘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 내면,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정서의 그 특이한 점들을 이걸 빌려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표현성이라 하는데 이런 것을 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제주도는 파도라든가 또는 구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기분을 실어서 완전히 그 익스프레션, 표출되는 그런 예술을 하기가 좋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단순히 그냥 소재로서가 아니라 네. 자기 마음 공부를 위한 그 수단으로서 얼마든지 자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 선생님 작품 중에 이제 되싸진 바당이라는 네. 작품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그 작품을 처음 봤을 때 그 제목이 주는 절묘함도 있지만 그리고서 맞아 제주 바다가 저렇게 한 번씩 되싸질 그렇습니다. 때가 있지 예,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그 심리적인 표현이거든요. 네, 네. 사투리이긴 하지만 네, 네. 바닥이 되싸졌다 하는 거는 네. 속이 탁 이렇게 뒤집힌다는 그런 뜻도 있고, 그게 이 자연이라는 것이 이게 인간 심성을 달래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위무도 해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자극도 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이 심성하고 연관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외형적인 것뿐 아니라 예술 표현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고 특히 음악적인 쪽에서 이런 힌트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새로운 작곡을 하려면은 네. 이 제주 자연을 이제 제대로 관찰해야 된다. 그 사운드 소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그 선생님이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있어요. 그 선생님 작년에 발표한 산문집 풍경의 깊이 거기서 이제 섬의 자연은 인생에 시달린 자의 가슴을 다스려 준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런 맥락의 네. 이야기라고 느껴지기는 하는데 어떤 제주 섬의 자연이 선생님에게 주는 어떤 위안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럼요. 그 공명한다는 거, 네. 자연의 리듬하고 자기 마음하고 공명한다는 거. 그렇게 하면 상당히 마음이 편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그 내면적인 그 심리 표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요새는 그런 쪽으로 작업하고 있어요. 그 풍경에서 아까 그 전에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제주 풍경에 담긴 어떤 사삼의 이야기, 제주의 역사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잘 녹아나 있는데 좀 그 기억에 남는 작품이나 작업이 좀 있으셨는지요? 그런 부분을 표현할 만한. 저는 제가 그린 작품을 다 기억해요. 네. 근데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처음 여기 41살에 와가지고 그린 게 이제 그 어떤 할머니가 사시던 조그만 오두막이었는데 거기에 옥수수 좀 심어놓고 뜰하게 했는데 이제 해 진력에 그게 바람에 파닥파닥 날리는 거 마파람 마파람의 장면이죠. 네, 그런 네. 거하고 또 그 뜰에 이제 호박꽃이 노랗게 핀 거, 이거 그렸는데 그것도 이제 상당히 알아주는 그림입니다. 호박꽃 이런 거. 호박꽃. 네. 그다음에 가장 뭐 제주다운, 해갈, 네. 흙 이런 것들 다 그때 와가지고 그 이제 도시에서 그 먼지 먹던 사람이 이제 고향에 와가지고 그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느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렸던 것들.
지금 유난히 좀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작품에 그러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게 있다면 어떤 거예요? 제주의 자연? 한쪽은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이제 4.3 역사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제주 자연은 4.3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여기 이 땅을 살았던 그런 거, 그런 삶 또는 자연 그 형성된 과정, 자연사적인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게 어릴 때부터 강하게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느낌이 이제 강하게 이제 유전자처럼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잊을 수 없어 다시 돌아온 것 같고 제가 한 인간으로서 저를 만든 아주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어떤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지금까지 잘 표현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앞으로도 그거를 소재로 한 어떤 더 많은 작품들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뭐 그것이 이제 그 대상으로서 그 대상을 이렇게 그린다기보다도요. 거기서 기운을 받고 그 느낌들을 잘 이렇게 속으로 집어넣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약간 뭔가 마치 음악을 작곡하듯이 그런 화면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모든 작품을 할 때 사실은 거기서 얻은 영감이나 이런 것들이 체화된 기운들이 다 들어있다고. 그 체화시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냥 옮겨서 그리는 형태를 게 아니라. 그리는 거는 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체화한 기운이 무엇을 네네 그리든 무엇을 통해서 나오든 다 배어 있는 그래. 그게 강요부의 네. 작품이다. 네, 이렇게 그걸 볼 수 요새 있는 거겠네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그 어머니가 던져준 평생의 화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뭐 살아오시는 내내 좌표처럼 가슴에 생긴 어머니가 주신 화두 뭐 어떤 건가요? 그거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한 5학년 네. 때 제가 스판을 좀 놓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돈 계산 주판. 좀 하고 그러니까 네. 어머니 좀 제가 좀 스판도 늘었는데 나중에 돈 좀 벌어드릴 가만씀 이러니까 네. 딱 보다지만 네. 에이 머리가 시원한 사람이 돼서주 이렇게 머리가 시원한 사람이 돼서죠.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네. 그거 뭐 너무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 네네. 그 사람이 머리가 좀 시원해서 네. 이게 사물을 좀 이렇게 볼 수 아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식의 그냥 우스갯비슷한 얘기. 그런데 나한테는 좀 만만치 않은 얘기예요. 되게 지금도. 크게 다가오신 거네요. 예, 어떤 지금. 의미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다가오셨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사람이 사는데 그렇게 만사 형통하고 머리가 시원하게 살아지기가 않더란 말입니다. 이게 책을 읽어도 그게 이제 시원한 것이 안 생기는 거고 그림을 성공시켜도 그렇고 이게 뭐지? 물론 이제 편협하게 생각하고 꽁하게 막히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 그러나 또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만만한 이야기는 아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그냥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일찍 부모님을 여였죠 제가. 네. 그래서 무슨 그러니까 한 20대, 30대 초반에 다 이제 그냥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가끔 생각나는 얘기예요. 작품 활동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좀 영향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 무슨 일을 생각할 때라도 뭘 하더라도 주 목적은 꼭 그런 거 이제 꼭 그래야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죠. 예. 예술을 하는 것도 꼭 예술을 뭐 예술가로서 성공하겠다 이런 것들도요 좀 저는 편협하다고 보거든요. 예. 사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짐작은 되지 않는데 조금 가벼워지는 거? 너무 진지한 것보다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무게 가벼움이라기보다는 약간 해탈에 가까운 그런 걸 이야기하신 걸까요? 네, 그러니까 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예술보다도 또 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들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좀 더 중요한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머리가 시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사상과 제주의 역사의 어떤 시각화 작업에 계속 매진을 해오셨는데 일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어떤 4.3의 그 한에 매몰되지 않는 부활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 어떤 머리가 시원해진다는 의미가 사실은 어떤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경계의 의미가 담긴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던데요. 4.3의 한에 너무나 매몰되지 않는 부활. 그래서 동백꽃 지다가 아니라 좀 동백꽃 피다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실까요? 예. 그 우리 앞선 세대 분들은 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다음 세대는 어쨌든 이 땅에서 다시 새 살림을 살아야 되고요. 지금 그렇게 잘 살고 살아났습니다, 사실. 예, 이것이 뭐 재생, 부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4.3이라는 것이 그때 끝났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간다면은 지금 그 다음 세대들은 지금 잘 살고 있고 잘 그것을 이제 풀어오고 있고요. 이제 뭐 아직도 미흡한 건 있지만 그래도 그 여러 가지 각도에서 모범적인 그런 사례라고도 그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또는 이제 이 동아시아 역사가 어떻게 변할지 또 모르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주도 하면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을. 네. 그래서 그렇게 할 만큼 잘 갖고 왔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은 그 리바이벌, 그러니까 재생시킨 이 힘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좀 다각도로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서 또 여러 매체나 방법론을 통해서 더 탐구해야 될 영역이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 것이 아니라 다시 피어나야 되는 우리가 뭔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활동들이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네. 4.3 문제에 대해서 되게 오랜 세월 고민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4.3 특별법 개정이 되면서 이제 남은 과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늘 나오는 게 정명의 문제이거든요.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이제 4.3에 관심을 두고 활동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4.3의 바른 이름 찾기,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바른 이름이라면 어떤 게 있을지. 네. 우선 그렇게 바른 이름을 찾고자 하는 그 동기가 네. 어떤 건지를 잘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선 그 거창한 것을 왜 한마디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화될 우려가 있겠죠. 정확한 말을 못 찾으면 또 왜곡될 우려가 있겠죠. 이제 부르기는 편하나 이걸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정의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관점을 어느 관점에서 제도민의 관점, 아니면 이제 한국사의 관점, 민족사의 관점, 세계사적 관점 어디에서 그 지칭을 하지?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국면이 있긴 있지만 뭐 관점에 따라서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슨 제도에서 봤을 때는요, 이건 반외세 항쟁이에요. 그냥. 제도를 침탈해오는 모든 포갑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온 역사가 있잖아요. 도도한 이제 수백 년에 걸친 그런 거에 연장선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은요, 국가가 자국민한테 아주 포갑적으로 학살을 벌인 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야지 맞지. 민족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반분단 운동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냉전의 그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첫 번째 희생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세계사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이런 거고. 그래서 조금 성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연고자에 따라서 네.
예술가에 따라서 각자 나름대로 해석하면 되겠다. 강조점을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넓은 의미에서 말한다면은 이제 항쟁이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그걸 너무 축소시켜 가지고 또 오해하려는 거 네. 그런 관점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이게. 네. 예. 그리고 이것이 대비극, 이제 대량 학살 이렇게 말하면요. 그러면 너무 수동적인 존재 제도민들은 그냥 당하기만 하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 같고. 예. 연구자들도 많이 공부하고 학자들, 예술가들, 뭐 법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천천히 좀 이런 것을 잡아 나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 네. 작품 활동을 꽤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어떤 화가 강요배를 정의를 한다고 하면 어떤 단어가 적절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글쎄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내 어떤 작품 활동을 한 지금 평생을 돌아볼 때 그래도 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출발부터 예술가로서 출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강요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화가가 되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생 그냥 사는 것을 더 중심으로 삼고 예술은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화가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르게 사는, 의식 있게 사는 것을 더 중요시 그러니까, 여긴. 예술을 위한 예술가는 아니다. 다시 1992년도로 돌아간다고 하면요. 그때 당시에 30대시죠. 네, 30대 후반. 그때의 강요배에게 들려주실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 무리 없이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다행이다. 네, 다행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안심해라,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다행이다. 크게 잘못된 거 없어서. 그때 당시 네, 작품의 네,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기회를 드릴게요.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못다한 이야기. 참 이게 슬픔이 또 교훈도 되고 또 힘이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다음 세대, 미래 세대는 이걸 딛고 더 강인하고 또 이제 지혜롭고 아름답게 이렇게 자연을 다 가꾸면서 제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겠다,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네. 편안한 토요일 오전에 함께한 명쾌한 주 어떻게 보셨나요? 예술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답하는 과정이다. 나를 알려면 나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게 나에게는 고향의 역사였다. 산문집 풍경의 깊이에 담긴 강요배 화백의 글입니다. 그 글귀를 마무리 말씀으로 전하면서 이 시간 접을까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강요배 화백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